스칼펠이 움직일 때마다 생과 사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흉부외과 의사 하선우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찢어진 대동맥을 봉합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정교한 악기를 연주하는 거장의 움직임처럼 우아하고 정확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수술의 마지막 실을 묶는 순간 수술실을 가득 채웠던 팽팽한 긴장감이 녹아내렸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규칙적인 모니터음이 그녀의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수술실을 나온 선우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의국으로 향했다. 동료들의 찬사와 격려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일상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일. 그것이 그녀가 의사가 된 이유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 민준이와 남편 박지훈의 사진이 담긴 배경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6살이 되는 아들의 웃는 얼굴은 그녀의 모든 피로를 잊게 하는 유일한 약이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는 그녀의 세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아들 민준이가 유치원 하원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순간 선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전까지 한 생명을 살려냈다는 안도감은 산산조각 났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선우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병원으로 달려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동료 의사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 내내 그녀는 의사가 아닌 그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한 명의 엄마일 뿐이었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의료기계음과 동료 의사의 침통한 얼굴이었다. 뇌신경외과 과장은 그녀에게 민준이의 뇌 CT 사진을 보여주었다. 선우는 의사로서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광범위한 뇌 손상, 더 이상의 소생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뇌사 판정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선우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작은 몸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수많은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인 민준이는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작은 몸에는 더 이상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의 모든 의학 지식과 경험은 이 끔찍한 현실 앞에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얼마 후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급하게 달려온 남편 박지훈이 도착했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오열했지만 선우는 그의 슬픔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비통해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는 듯 초조해 보였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선우는 그 미묘한 위화감을 깊이 파고들 경황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끝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이대로 보내는 건 너무 가슴 아프잖아. 우리 아들이 다른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다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는 떨리는 선우의 손에 차가운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다. 그것은 장기기증 동의서였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계산된 듯한 그의 제안에 선우는 혼란스러웠다. 아직 아들의 천이 식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지우는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가의 그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유독 각막기증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서명을 재촉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집요함에 선우의 마음속에서 불길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거지? 왜 하필 눈을 저렇게 강조하는 걸까?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마비된 슬픔을 비집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를 피하며 복도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다급하고 절박했다. 선우는 불길한 예감에 이끌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녀의 남은 세상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내가 설득하고 있어. 걱정 마, 미래야. 우리 준서 곧 새 눈을 갖게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그렇게 만들 테니까. 미래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 우리 준서라는 아들의 이름, 그리고 새 눈이라는 끔찍한 단어의 조합.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잔인한 진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장기기증 제안은 숭고한 이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혼외자를 위해 죽어가는 친아들의 눈을 적출하려는 괴물 같은 계획이었다.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려있던 장기기증 동의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빗줄기가 세차게 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남편의 배신,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마저 이용하려는 추악한 음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를 덮쳤다.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고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은 증오의 서리로 얼어붙었다. 통화를 마친 박지훈이 돌아서는 순간 그는 벽 뒤에서 걸어 나오는 하선우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그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자를 심판하는 심판관의 눈빛이었다. 지훈은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위선의 가면마저 벗겨져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장기기증 동의서가 그들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선우야, 그게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하지만 선우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스처럼 날카롭고 정확하게 그의 심장을 겨누었다. 준서가... 누구죠? 그 이름 석자가 싸늘한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지훈의 모든 거짓말은 힘을 잃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영혼은 막을 내렸고 궁지에 몰린 추악한 불륜남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궁지에 몰리자 그의 태도는 비굴함에서 적반하장으로 바뀌었다. 그는 차라리 모든 것을 인정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 내 아들이야. 그 아이는 지금 눈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 당장 각막 이식을 받지 못하면 평생 앞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포장하려 했다. 어차피 우리 민준이는 이미 가망이 없잖아. 그 아이라도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한 여자가 나타났다. 강미래였다.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장 극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의 승자인 것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당신도 의사라면서요. 그럼 더 잘 알겠네요. 죽은 아이에게서 희망을 찾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죠. 그녀의 위선은 역겨울 정도였다. 선우가 분노로 몸을 떨고 있을 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선우는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시어머니만큼은 자신의 친손자의 죽음 앞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 희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혔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편이었다. 아니,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선우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 독한 건 네가 내 아들 앞길을 막더니 이제는 내 손주 앞길까지 막으려는 개냐.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녀는 미래의 아들 준서야말로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진정한 핏줄이라고 말했다. 미래는 원래부터 자신들이 점찍어둔 며느리감이었고 선우는 그저 아들의 일탈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이제 민준이가 죽었으니 그 아이의 몸뚱이라도 가문을 위해 쓰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그녀는 악랄하게 말했다. 그들에게 민준이는 사랑하는 손자가 아니라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였고 이제는 다른 손주를 위한 부품에 불과했다. 선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를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아래에서 부정당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사실 짐승들의 소굴이었다. 슬픔은 분노를 넘어 차가운 경멸로 변해갔다.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의사로서의 냉철함이 깨어났다. 언제나 극한의 압박 속에서 생명을 다루던 외과 의사의 침착함. 그녀는 눈물을 거두고 공포에 질려 떨던 몸을 바로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종양을 도려내야 할 집도이였다. 그녀는 남편과 그의 여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살기를 감지한 그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선우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을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당신들은 내 아들에게 손댈 수 없어. 단 한 올의 머리카락도. 그리고 내가 분명히 약속하지. 오늘 당신들이 저지른 이 짓에 대한 대가를 당신들의 인생 전부를 걸고 치르게 될 테니까. 그것은 감정적인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자 사망 선고였다. 말을 마친 선우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한순간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등지고 자신의 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적진으로 향하는 어미사자의 발걸음이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문이 닫히고 복되는 선우의 선전포고에 충격을 받은 3명의 악인만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선우는 아들 민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다. 자신의 새끼를 지키는 어미 늑대였다. 박지훈과 그의 가족들이 병실에 접근하려는 모든 시도를 그녀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막아냈다. 결국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섰다. 선우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자 아들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민준의 장례식은 박지훈의 가족들에 의해 서둘러 치러졌다. 그들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진정한 애도 따위는 없었다. 선우는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통곡보다도 무겁고 섬뜩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강철로 된 갑옷 안에 봉인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거대한 슬픔이 그녀를 덮쳤다. 집안 곳곳에는 민준이의 웃음소리와 채취가 배어 있었다. 현관에 놓인 작은 신발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장난감 자동차 벽에 붙은 삐뚤빼뚤한 그림.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아들의 흔적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의 기억이 깃든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민준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모든 것이 아들이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잘 정돈된 침대 책상 위에 공룡 피규어,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민준이는 아빠와 엄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선우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들의 침대에 엎드려 아들의 채취가 남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와 베개를 적셨다. 그녀가 봉인해두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슬픔의 폭풍이 지나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과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분석하듯 냉철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남편의 잦은 출장과 늦은 귀가. 그녀에게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다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시간이 있었던 남자. 가끔씩 그의 차에서 발견되던 낯선 아이의 장난감. 그 모든 의심의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외과 의사였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녀는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 그 믿음의 대가는 아들의 죽음과 지독한 배신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더 이상 무기력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게 벼려진 복수의 칼날이 되었다. 그녀의 심장을 채웠던 뜨거운 사랑은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지옥의 불보다 더 차가운 증오가 싹트고 있었다. 선우는 민준의 방을 나왔다. 그리고 방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즉 순진하고 사랑 많았던 하선우라는 여자와의 작별 의식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평범한 의사도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맹세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단순히 이혼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회사, 그의 돈, 그의 명예,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의 추악한 가족까지.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지 않았다. 대신 박지훈이 전무이사로 있는 DK 메디컬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회사의 지배 구조, 이사진 명단 재무제표, 그리고 최근 주가 동향까지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의학 논문을 읽을 때와 같은 놀라운 집중력이었다. 그녀는 적의 심장부를 해부하고 있었다. 가장 약한 부위를 찾아내 단번에 급소를 찌르기 위해서였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었다. 외과 의사로서 그녀는 언제나 수술 계획을 세웠다.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며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집도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환자는 박지훈과 그의 제국, 그리고 그녀의 메스는
아들의 죽음으로 벼려낸 차가운 복수심이었다. 밤샘 분석 끝에 하선우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싸움은 감정적인 분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박지훈과 그의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산된 외과 수술처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적의 심장부를 도려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법률적 메스가 필요했다. 그녀의 리스트 가장 위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서초동의 독사라고 불리는 최희진 변호사. 그녀는 단순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니었다. 기업 사냥과 경영권 분쟁 전문으로 수많은 부패한 재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최희진 변호사와의 첫 만남은 차가운 탐색전이었다. 최 변호사는 또 한 명의 상처 입은 재벌가 며느리가 눈물로 하소연하러 온 것이라 짐작했다. 하지만 선우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DK 메디컬의 허술한 재무구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그리고 이 사진 내부의 파벌까지. 그녀는 남편과의 이혼이 아닌 DK 메디컬이라는 기업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냉철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선우의 브리핑이 계속될수록 최희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흥미를 넘어 경외감마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선우에게서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았다. 최 변호사는 경고했다. 이건 당신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당신을 철저히 짓밟으려 할 겁니다. 선우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제 인생은 이미 아들이 죽던 그날 밤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의 제 삶은 그저 복수를 위한 보너스 게임일 뿐이에요.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주주총회 일정, 우호 지분 확보, 그리고 내부 고발자 포섭에 대해 논의했다. 최희진은 선우에게 법률적인 무기를 제공했고, 선우는 외과 의사 특유의 냉철한 분석력으로 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박지훈의 가장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범죄, 즉 아들의 장기 기증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선우는 그날 밤 병원의 모든 얼굴들을 기억해냈다. 대부분은 무표정하거나 동정심을 보였지만 유독 한 사람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1년 차였던 젊은 의사 김도윤.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선우는 그가 이 사건의 약한 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무작정 찾아가 추궁하는 대신 외과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동료 의사를 통해 김도윤의 근무 스케줄과 평판을 파악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 근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선배 의사로서 그리고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서 담담하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들의 마지막 길이 무언가 석연치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이 느꼈을 압박감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접근은 비난이 아닌 공감이었고 위협이 아닌 위로였다. 선우의 진심 어린 접근에 김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지난 며칠간 죄책감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병원장과 박지훈 전무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었다. 결국 그는 선우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박지훈이 병원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으며 병원장은 의료윤리위원회를 압박해 민준의 뇌사 판정 시간을 조작하고 각막 이식 순번을 불법적으로 변경하여 강미래의 아들에게 최우선으로 배정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것은
의료법과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짓밟은 끔찍한 범죄였다. 김도윤은 자신의 의사 면허가 박탈될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몰래 복사해 두었던 증거들을 담은 USB를 선우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조작되기 전에 원본 진료기록 병원장이 이식 코디네이터 팀에 내린 부당한 지시가 담긴 내부 메일, 그리고 박지훈이 병원장에게 보낸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까지 들어있었다. 선우는 차갑고 묵직한 USB를 손에 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무기이자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할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김도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의 미래는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카페를 나온 선우의 얼굴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직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첫 번째 메스가 적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부패한 종양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한 대수술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하선우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여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제 적당한 돈을 쥐어주고 최대한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일만 남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선우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연민조차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화려한 인생에 묻은 오점을 지워내는 귀찮은 절차에 불과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며칠 후 박지훈의 변호사가 선우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정중한 태도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내민 이혼 합의서의 내용은 모욕 그 자체였다. 선우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재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자료, 그리고 그 대가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영원히 침묵하라는 비밀 유지 조항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합의가 아닌 협박이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DK 메디컬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맞서 모든 것을 잃든가 선택하라는 최후 통첩이었다. 선우는 텅 빈 거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녀는 합의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간 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지훈 전무님께 그분의 관대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전해주시죠. 그녀의 히스테리 없는 차분한 반응에 노련한 변호사는 오히려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선우의 재킷 주머니 안에서는 소형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박지훈이 법률적인 압박을 가해왔다면 강미래의 공격은 훨씬 더 비열하고 잔인한 심리전이었다. 그녀는 선우의 개인 번호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그녀의 아들 준서가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언니 아들 덕분에 우리 준서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있겠죠. 그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었다. 선우의 고통을 비웃고 그녀의 아들의 죽음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음을 확인시키는 잔인한 조롱이었다. 선우가 아무런 답장을 보내지 않자 미래의 도발은 더욱 집요해졌다. 그녀는 준서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영상 박지훈이 준서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들을 끊임없이 보내왔다. 그 장난감 중에는 과거 지훈이 민준에게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있었다. 그녀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선우의 슬픔이라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다. 그녀는 선우가 고통 속에 무너지기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악의는 선우의 손에서 차곡차곡 증거로 수집되고 있었다. 최희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선우는 미래의 번호를 차단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하여 저장했다. 미래가 보내는 잔인한 메시지들은 선우의 심장을 찢는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은 그대로 분노가 되어 복수의 연료로 타올랐다. 외과 의사로서의 냉철한 훈련은 그녀가 감정을 분리하고 눈앞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적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선우의 침묵에 초조해진 것은 박지훈이었다. 그는 직접 선우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선적인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노골적인 적의와 경고만이 가득했다. 그는 선우의 의사로서의 경력을 걸고 넘어졌다. 이혼 합의서에 순순히 도장 찍지 않으면 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말했다. 하선우 너한테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마지막 자비심을 짓밟지 마. 그는 선우의 손에 숨겨진 무기를 알지 못했다. 김도윤 레지던트가 건넨 USB의 존재도 서초동의 독사 최희진 변호사의 존재도 그는 자신의 모든 협박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 앞에서 선우가 보여준 차가운 평온함은 그를 당황시켰다. 그는 모든 카드를 자신이 쥐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상대방의 펜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혼란과 분노 속에서 집을 나섰다. 그의 치명적인 약점, 즉 상대를 얕보는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지훈이 떠나고 난 후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선우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방금 녹음한 지훈의 협박 음성 파일을 확인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미래가 보낸 메시지들을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다. 오직 암세포의 위치와 크기를 정확히 파악한 외과 의사의 냉철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적들은 자신들의 모든 무기를 드러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메스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박지훈과 강미래의 협박과 조롱은 하선우의 분노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 모든 증거들을 최희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최 변호사는 이 증거들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박지훈에게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괴물로 만든 이 부패한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싶었다. 선우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무기로 삼기로 했다. 그녀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지난 몇 년간 DK 메디컬이 의료기기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과정을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봐왔다. 학회에서는 종종 DK 메디컬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곤 했다. 그녀는 박지훈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문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연결되고 있었다. 최희진 변호사는 선우의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며 그녀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작은 팀을 꾸렸다. 최 변호사의 인맥을 통해 섭외된 기업 비리 전문 회계사와 학계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은퇴한 의료공학 교수가 합류했다. 그들의 목표는 DK 메디컬의 화려한 성장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이제 선우는 복수의 화신이자 위험한 비밀 수술을 집도하는 서전팀의 리더가 되었다. 회계사는 DK 메디컬의 재무제표와 공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자 수많은 유령 컨설팅 회사를 통해 거액의 돈이 전국의 주요 병원장들과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리베이트가 아니었다.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뇌물, 네트워크의 증거였다. 동시에 의료공학 교수는 DK 메디컬의 주력 제품인 인공심장 판막과 관상동맥 스텐트의 기술 자료와 임상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제품의 핵심 부품들이 승인된 규격보다 저렴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DK 메디컬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뇌물로 매수한 병원과 관료들의 비호 아래 이 불량 제품들을 버젓이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었다. 조사를 진행하던 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실과 마주했다. DK 메디컬의 불량 의료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병원 리스트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손으로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심어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제 이 사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팀은 곧 결정적인 사례 하나를 찾아냈다. 몇 달 전 DK 메디컬의 인공심장 판막 이식 수술을 받은 한 노인 환자가 수술 후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환자의 거부 반응으로 기록되었지만 은퇴한 교수는 제품 결함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선우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비밀리에 그 환자의 의료 기록과 부검 보고서를 열람했다. 외과 의사의 날카로운 눈은 동료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검 조직 슬라이드에서 발견되었다. 판막의 미세한 파열 흔적. 그것은 환자의 거부 반응이 아니라 명백한 제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파손이었다. DK 메디컬은 내부 실험 과정에서 이미 이 결함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대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은폐하고 뇌물의 힘을 빌려 제품 출시를 강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환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 기업이었다. 선우는 사망한 환자의 파일을 든 채 망연자실했다. 파일에 붙어있는 환자의 인자한 얼굴 사진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들 민준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 박지훈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그 잔인함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DK 메디컬이라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사로서의 싸움과 하나가 되었다. 하선우와 그녀의 팀이 확보한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박지훈 개인의 비리를 넘어 DK 메디컬이라는 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이었다. 최희진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자료를 넘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를 통해 폭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다. 조용한 법적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지훈과 그의 제국이 법정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심판받기를 원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파멸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뒤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선우는 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그의 끝없는 오만함과 대중적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 마지막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작전명은 항복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어 적이 가장 방심한 순간에 숨통을 끊을 생각이었다. 며칠 후 최희진 변호사를 통해 선우의 새로운 제안이 박지훈 측에 전달되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 소식에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마침내
하선우의 의지를 꺾었다고 그녀가 현실의 벽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의 눈에 선우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 서명을 앞두고 선우는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순진해 보이는 요구였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짓밟힌 자신의 명예를 마지막으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훈이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 이혼했음을 발표하고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들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덧붙여 DK 메디컬의 자선 사업, 예를 들어 희귀병 아동들을 위한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했다. 박지훈의 변호사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다. 너무나 이상한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박지훈은 그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상한 남편이자 유능한 경영인으로서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그의 완전한 승리를 세상에 공표하는 화려한 대관식이 될 것이었다. 그는 선우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아주는 셈치고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그는 기자회견의 규모를 더욱 키우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팀이 화려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동안 선우의 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수집된 모든 증거들을 한 편의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편집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언론사 기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여 그들이 최적의 위치에서 이 모든 상황을 취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그들이 현장을 급습할 완벽한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기자회견을 며칠 앞두고 세상은 고요했다. 선우는 근무하던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었다. 박지훈과 강미래는 보란듯이 최고급 레스토랑과 명품 매장을 활보하며 승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연일 가십 기사에 오르내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긴장감은 극도로 높아져 가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날 밤 선우는 마지막 한수를 두었다. 그녀는 익명의 번호로 박지훈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다.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이의 사진 한 장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의 원죄를 상기시키는 마지막 경고이자 차가운 조롱이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들되 행사를 취소할 정도는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심리적 공격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선우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가장 날카롭고 힘있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사의 갑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도 배신당한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분노로 단련된 단죄를 앞둔 심판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박지훈의 권력으로 강행된 각막 이식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다. 강미래의 아들 준서는 마침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미래는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고 이제 박지훈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하선우에게 보냈던 조롱의 메시지들을 떠올리며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해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장밋빛 미래뿐이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준서는 이식받은 눈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고 작은 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미래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닌 불길한 저주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준서의 시력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고 심각한 감염 증상까지 나타났다. 결국 의료진은 준서가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수술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아이의 몸에 심어놓은 것과 같았다. 준서는 고통스러운 추가 시술과 값비싼 약물 치료를 견뎌야 했다.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은 이제 미래에게 아들의 고통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감옥이 되었다. 천문학적인 치료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처음에는 아낌없이 지원해주던 박지훈도 점점 지쳐갔다. 그는 곧 있을 기자회견 준비와 회사 경영권 장악에 온 신경이 쏠려 있었다. 그에게 아픈 준서는 이제 귀찮은 방해물에 불과했다. 그는 미래의 전화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돈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다. 미래는 자신이 굳게 믿었던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미래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고통에 울부짖는 아들을 간호해야 했다. 화려한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꿈은 병실 침대 옆 쪽잠을 자는 비참한 현실로 바뀌었다. 그녀가 하선우에게 보냈던 승리의 메시지들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끝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 가두어버린 셈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패배였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에는 이제 공포와 미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준서의 눈이 더 이상 단순한 이식된 각막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민준이의 원혼이 깃든 저주받은 물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한밤중 아들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원망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녀가 애써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이빨을 드러내며 그녀의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박지훈을 찾아가 울부짖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당신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 정말 최선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지훈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이미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며 이 정도 문제는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소리쳤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야망뿐이었다. 미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과 아들은 그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는 것을. 미래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하선우에게 보냈던 잔인한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그 통쾌함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하선우와 싸웠지만 정작 아들의 행복이라는 전쟁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녀는 아들의 건강과 자신의 평온,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까지 모두 팔아 저주받은 눈을 얻은 것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기자회견 날 아침이 밝았다. 미래는 핏기 없는 얼굴로 병실 TV를 켰다. 화면에서는 박지훈의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는 박지훈의 얼굴과 고통에 잠겨 식은땀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녀의 온몸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오늘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그들이 치른 덱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만 같았다. 기자회견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정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DK 메디컬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하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 선 박지훈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조명 세례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비극적인 사고로 잃은 사랑하는 아들 민준을 애도하며 아들의 죽음이 자신을 사회에 헌신하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짓말로 연설을 포장했다. 그는 하선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로의 아픔을 존중하며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했다고 그녀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그의 영인은 완벽했다. 그는 비극을 딛고 일어선 슬픈 아버지이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관대한 남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유능한 경영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위선과 오만함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좁고 긴 길 위로 하선우가 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을 앞둔 집행관의 예복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고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가지 않았다. 그저 통로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했다. 박지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선우의 등장과 동시에 그의 연설을 위해 준비되었던 스크린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DK 메디컬의 화려한 홍보 영상이 꺼지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그리고 장내에는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김도윤의 목소리였다. 그의 고백과 함께 스크린에는 조작된 진료 기록과 불법적인 장기 이식 절차를 증명하는 문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죽은 아들의 눈을 빼내어 내연녀의 아들에게 이식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바로 DK 메디컬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회계 장부 뇌물 거래 내역, 그리고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의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채웠다. 박지훈의 개인적인 비극은 이제 거대한 기업 범죄로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에는 인공심장 판막 결함으로 사망한 노인 환자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위로 하선우 자신의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의사로서 DK 메디컬의 제품 결함이 어떻게 환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는지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가 이 결함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이제 혐의는 단순한 비리가 아닌 이윤을 위한 고의적 살인이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박지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성을 잃고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궁지에 몰린 비열한 범죄자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그의 추악한 모습을 담아냈다. 그의 제국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옆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검찰 특수부의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외쳤다. 박지훈 씨, 당신을 뇌물공여, 횡령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그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내려오던 박지훈은 통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선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승리의 기쁨이나 조롱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성공적으로 암세포를 도려낸 외과 의사의 차갑고 텅 빈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셔터 소리,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엉켰다. 선우는 그 모든 혼돈을 등지고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소형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수술은 끝났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폐허만이 남아있었다. 박지훈의 왕국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DK 메디컬의 주가는 폭락했고 연이은 소송과 검찰 조사 끝에 결국 파산했다. 박지훈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고 아버지 역시 모든 명예와 재산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강미래는 버려졌다. 아픈 아들과 산더미 같은 병원비, 그리고 공범 혐의라는 꼬리표만이 그녀의 몫으로 남았다. 그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재판은 세간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선우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재판부는 박지훈에게 대한민국 기업범죄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병원장을 비롯한 그의 공범들 역시 모두 죗값을 치렀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하선우는 단 한 번도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몰락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다. 마지막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박지훈이 그녀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오랫동안 망설이던 선우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박지훈은 그녀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을 잃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선우를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유리벽에 이마를 대고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다. 내가 잘못했어, 선우야.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는 뒤늦게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고 매일 밤 민준이의 얼굴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힌다고 절규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테니 제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아들이 죽던 그날 밤 이미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불모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을 한때 자신의 세상 전부였던 그 남자를 마치 성공적으로 제거한 악성 종양을 바라보는 외과 의사처럼 무감각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선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에 박지훈은 더욱 필사적으로 울부짖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절규를 등지고 조용히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신이 살지 않았다. 1년 후 하선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민준재단이었다. 의료사고와 거대 기업의 횡포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겪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심장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감싸는 붕대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의사 가운을 입었지만 더 이상 화려한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작은 공공병원에서 조용히 봉사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켜준 젊은 의사 김도윤이 함께했다. 그는 재단의 실무를 맡아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다. 선우는 예전처럼 행복하게 웃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상처는 그녀의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더 큰 사명감으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이름이
단순한 피해자로 기억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들의 이름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정의를 선물하는 상징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준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선우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사의 꿈을 키워나가는 젊은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단상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평온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용서는 찾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새로운 삶의 이유는 찾아낸 것이었다.